자,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준법률 행정행위. 이제 앞에 이제 준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라고 아까 했습니까? 우리가 법 규정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한다. 아직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좀 이따 보세요. 근데 일단 그 종류는 네 가지가 있더라. 확인은 자, 어떤 법적인 다툼이 존재할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법적 상태나 사실 상태에 대한 정부에 관해서 다툼이 있을 때 이걸 공적으로 국가가 확인해 준다 그거예요. 예를 여러분 공부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명 특허다 이제.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걸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누가 최초로 만들었느냐라고 국가가 발명 특허를 해준다는 거는 이거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확인. 뭐 당선자를 결정한다. 네. 그래서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당선자다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죠. 확인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합격자 결정 이런 것도 다. 자, 근데 공증은 일단 다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공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거다. 증명. 공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이걸 갖고 볼까요? 보면 당선자를 결정하는 거는 확인이에요. 그죠? 근데 결정됐잖아? 그럼 이 사람한테 당선증을 교부한다. 이거죠. 당선증. 이 당선증이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 당선자라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겁니다. 이제 부동산 등기부가 각종 뭐 등기부나 등록부 같은 데 뭐 원장 이런 데 기록하는 행위들 있죠. 각종 등기나 등록부에 기재하는 행위. 이런 것도 사실 증명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택이 있는데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뭐 박정섭이 소유자다라는 거를 부동산 등기부를 열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통지. 네, 통지. 행정청, 즉 국가 쪽에서 어떠한 사안을 특정인이나 불특정인에게 알리는 행위죠. 알리는. 네, 거기 뭐 사업 인정 같은 거 있고. 사업 인정, 뭐 계고 독촉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게 결국은 그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 지금 이런 걸 알고 계십시오라고 해주는 겁니다. 수리. 이제 이번에 거꾸로 국민이 행정청에 대해서 어떤 신고를 하거나 접수를 시킬 때 이걸 유효한 행위로서 받아들이는 행위다. 이거 유효한 행위로서 받아들임 수리. 네. 그래서 뭐 사직서를 수리한다. 공무원의 사직서를 받아들인다. 그다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수리한다. 이런 것들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파트는요. 이게 이제 그 시험에서는 사례들을 물어봅니다. 이제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면 왜 도대체 이건 법 규정이라고 했느냐? 지금 아까 보세요, 여기. 네. 만약에 제가 내 소유 부동산인데 이걸 김모 씨에게 팔았어. 그러니까 매도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등기소 공무원이 등기부에다가 제 이름 바로 아래에다가 이제 이 사람 이름을 적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소유자 변동이 됐다는 사실을 쓰는데 그렇게 쓴다는 거는 등기소 공무원이 법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지. 이 사람이 공무원이 말이죠. 내가 요 부동산의 소유자는 김모 씨로 하고 싶다. 하고 싶다가 뭐예요? 효과의사죠. 아까 보세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효과의사대로 효력이 발생하죠. 아까 뭘 배웠어요? 특허, 허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나 특허는 저 사람한테 어떤 권리를 부여해 주겠다라는 효과의사가 개입된 거지만 이거는 공무원이 나는 이 집을 김모 씨의 소유로 하겠다라는 효과의사가 개입된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당선증. 그죠? 선거법에 따라. 그러니까 표를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당선자로 결정되도록 선거법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법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장이 결정하는 거지. 선거관리위원장이 말이죠. 나 이번에는 대통령을 박근혜 씨로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박근혜 씨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부관, 제3절 부관. 네, 3절
부관. 부관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행정행위를 하면, 이렇게 행정행위를 하면 여기에 뭔가 혹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부관. 그래서 요게 주된 행위, 얘가 종된 행위가 되는 거죠. 종된 행위, 얘가 주된 행위. 예, 종은 항상 주인을 쫓아다니죠. 그래서 행정행위를 할 당시에 우리가 이게 문서의 형태로 한번 보면 가령 무슨 허가서를 내줄 때, 이제 어떤 행정청이 허가를 해줄 때 이제 허가사항을 쭉 적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 해가지고 뭐 1, 2, 3 이렇게 뭔가 단서 조항이 있을 수가 있어. 그렇죠? 단서 조항들인데 이런 것들을 바로 부관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부관. 행정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한 또는 보충하는 그런 종된 의사 표시를 부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부관의 종류를 지금부터 공부하는 건데요. 조건이라는 것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변경, 소멸을 장래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행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확실한 사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 허가를 내주되 여기 조건을 달기를 당신은 오늘부터 영업 못합니다. 이러이러한 시설을 갖추면, 그죠? 시설을 갖추면 영업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단서 조항을 갖췄다고 한다면 아직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직 허가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뭔가 정지돼 있어. 정지돼 있다가 요때 말이죠. 요때 이제 만약에 시설을 갖추죠. 네. 시설을 갖추면 이때부터 바로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이 영업 허가의 효력이 비로소 이때 나타나는 거죠. 그럼 요거 시설을 갖춘다는 건 바로 조건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건이 성취되었다. 이 내용은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조건이 성취되었다. 그래도 이게 정지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조건을 정지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런데 이때 이제 시설을 갖출지 안 갖출지는 몰라. 불확실하죠. 예, 이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죠. 갖출 수도 있고 나중에 안 갖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 자 정리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의 이 경우는 발생이죠. 발생. 네, 정지 조건은 효력이 발생하는 문제예요. 네, 효력의 영업 발생 또는 변경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 의존케 하는 부관, 그죠? 부관. 그러면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지 조건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해제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해제 조건. 이번에는 이때 이제 영업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줘. 그러니까 영업 이때부터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 대신 단서를 달기를 이러이러하면 그때부터는 영업을 못 합니다. 영업 허가를 우리가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이러하면 우리가 영업 허가 아니죠. 취소가 아니라 잘못했어요. 예, 이러하면 허가의 효력은 이제 소멸한다. 이렇게.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이러이러하면 허가 효력은 소멸한다. 그럼 여기에 이제 뭔가 이러이러함이라는 것이 여기 이제 이게 조건이 또 성취가 되면 어때요? 그때부터 이제 영업을 못 하잖아. 그럼 이거는 이제 그 소멸의 문제죠. 소멸? 네.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법률행위의 소멸을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은 특히 해제 조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통점은 여기 조건, 뭐뭐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건 불확실한 거예요. 그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반대로 이것과 비교해서 확실한 사실. 누가 보더라도 이거 뭐 당연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확실한 사실에 매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기, 뭐 종기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네, 시기. 시작된다 이거죠. 이제 끝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영업 허가를 내줍니다. 영업 허가를 내주되 단서를 달기를 당신은 12월 31일까지만 영업을 할 수 시기니까요. 자,
시기니까 10월 1일부터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9월 1일이죠. 네. 9월 1일 날 영업 허가를 내줍니다. 그 대신 10월 1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월 1일이 됐을 때 비로소 영업을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 10월 1일이라는 거는 어때요? 언젠가는 확실하게 오는 일이잖아. 그 종기. 이제 거꾸로 허가를 내주되, 즉 이때부터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영업 허가를 하되, 네. 12월 31일까지만 한다. 이렇게 되면, 네. 12월 31일이 되는 순간 이때부터는 영업을 못 하지요. 이게 종기입니다. 이거. 끝나는 거니까 종기. 이거는 시작하는 거니까 시기. 이러한 시기가 붙은 행정행위를 시기부 행정행위, 종기부 행정행위. 이거는 해제 조건부 행정행위, 정지 조건부 행정행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를 항상 잘 비교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담이라고 나오잖아요. 오른쪽 페이지 위에 부담. 이거는 상대방한테 수익적 행위를 하면서 거기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마치 복효적 행위, 오늘 배웠던 복효적 행위하고 비슷하죠. 상대방에게 수익적. 그래서 이제 허가를 내준다. 그러면 허가. 허가서에 단 그래놓고 예를 들어서 호텔 영업 허가서야. 호텔 허가서인데 당신은 한 달 이내에 뭐 별도의 주차 타워를 건립해야 된다. 건립하라. 이렇게 하면 주차 타워를 건립하라는 것이 상대방한테는 부담이죠. 이게 부담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을 바로 부담부 행정행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부담유보는 넘어갑니다. 부담유보라는 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부관을 다시 붙일 수 있습니다라고 미리 예고를 해놓는 게 부담유보입니다. 뭐 수정부담은 또 바꾼다는 거고 이건 별로 두 가지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철회권 유보. 네, 철회권 유보. 철회권 유보. 아까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리다가 황급히 지운 게 있었어요. 아까 제가 요거 하다가 그렇죠? 생각나십니까? 뭐뭐 하면 허가를 취소합니다 라고 썼다가 내가 황급히 지웠죠? 이게 취소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거 철회권 유보.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면서 단서 조항으로 뭐뭐 하면 우리는 허가를 취소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이제 처리가 되는데요. 대개 이제 실무적으로 취소한다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는 허가를 취소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숙박업 허가를 내주면서 이 안에서 뭐 도박 행위가 벌어진다. 만약에 호텔 안에서 도박 행위가 벌어져 그러면 호텔 영업 허가를 취소하겠습니다라고 미리 밝혀두는 거죠. 그죠? 이게 유보라는 것이 이제 미리 밝혀두는 거예요. 미리. 이건 상대방 조심하라고 미리 밝혀두는 거예요. 자, 아까 여러분 해제 조건하고 다른 점이요. 해제 조건 그림을 다시 잘 보면요. 해제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성취가 되면 바로 효력이 없어졌죠. 이게 해제 조건이었지. 그러니까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졌어. 근데 요거는요. 만약에 하지 말라는 행위를 했다 손 치더라도 여기 그렇죠? 네, 도박 행위를 했어. 그렇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이 호텔 영업 허가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행정청이 일정한 철회 행위를 해야 돼요. 이거 철회. 네. 철회 행위를 하면 비로소 그때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은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지. 그러면 상대방한테 어떤 게 유효하겠습니까? 자, 이건 이제 철회권 유보예요. 상대방한테 이게 약간 좋죠. 혹시나 행정청이 좀 부드럽게, 그러니까 행정청이 좀 봐줄 수도 있어, 사실은. 봐줄 수도 있어. 이거는 뭐 행정청의 그 어떤 재량이 없지. 그냥 자동적으로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죠?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 법률 효과를 일부 배제한다. 효과.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죠? 법은 바로 법률은 이제 국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입법부가 만드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부관들은 이 부관들이라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누가 만든다고? 이건 행정부가 하는 거예요. 행정부가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 공무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행정부 소 공무원들이. 이게 더 중요하죠, 그지? 그래서 국회가 부여한 법률 효과를 행정부가 함부로 배제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건 뭐 바로 이거는 법적인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법률 효과 일부 배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이러한 부관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유명한 판례가 있는데 거기 내가 소개해냈죠? 공유수면 매립 사건.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인천 앞바다다 그러면 인천 앞바다 일부를 이제 매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립 면허를 내줘가지고 민간 건설업자가 이제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립 면허를 내줄 때 거기다 단서 조항으로 매립지가 완공되면 그 일부분 뭐 10% 정도는 뭐 인천시에게 기부 체납한다. 기부 체납하기로 한다. 요 10%는 이제 공공용지예요. 공공용지로서 인천시에게 기부 체납하러 한다. 근데 이런 거를 부관으로 달아놓는데요. 요게 바로 뭐냐면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입니다. 일부를 배제시켰잖아요. 원래 이제 매립을 하게 되면 이 소유권은 전부 건설업자가 100% 다 갖는 게 민법상 원칙입니다. 민법. 그러니까 없던 물건이 생긴 건 그 사람이에요.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소유예요. 이게 이제 민법에 부여한 법률 효과를 행정청이 부관의 형태로 이렇게 배제하고 있잖아요. 일부를. 네, 이겁니다. 근데 이건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매립 관련 법에 보면 이러한 부관을 다 할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야. 행정청은. 그 다음에 9번은 당연한 문제입니다. 뭐 부관의 한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관도 행정행위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행정행위가 지켜야 될 원칙들이 여기에도 그대로 지켜지는 거야. 법에 적합해야 되죠. 가능해야 되죠. 명확해야 되죠. 행정법의 일반 원칙도 준수해야 되고요. 뭐 목적상, 본질적 목적이 위배되면 안 되고 성질상 어떤 것들은 이제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 귀화 허가 같은 경우처럼 뭐 귀화 허가 내주면 귀화는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건데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귀화가 귀화 허가 내주면서 거기다가 오늘부터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단 앞으로 돈을 얼마 이상 벌지 못하면 우리는 귀화 허가를 취소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건을 가면 안 됩니다. 개명 허가 같은 경우도 이름을 바꿔주되 이걸 당신은 이 이름을 3년 동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한을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성질상 그렇다는 거죠. 오른쪽 페이지 위에 보면 사후 부관이라고 나오죠. 사후 부관. 자, 부관은 종된 의사표시야. 이렇게 행정행위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얘는 종이에요. 종.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행정행위를 할 당시에 같이 부관도 붙여야 됩니다. 같이 다니는 거니까 종은 주인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혹시 부관을 나중에 붙일 수는 없는 거냐, 이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혹시 부관을 붙이면 안 되냐, 또는 사후에 부관을 변경하면 안 되냐, 이 문제예요. 여기 붙였던 부관을 이때 변경할 수 없느냐. 우리 이제 판례가 중요한데 판례는 이거를 뭐라 할까요? 제한적으로 긍정합니다. 또 역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부정한다는 뜻이에요. 제한적으로 긍정한다는 건 원래는 안 된다. 원래는 안 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면 인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인정한다. 그래서 법률의 근거가 있을 때, 법률의 규정이 있다. 법률에. 그 다음에 미리 밝혀뒀을 때 유보. 아까 철회권 유보처럼요. 이때 행위를 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한 달쯤 후에 부관을 붙일 것입니다라고 미리 밝혀두면 되지 않느냐, 그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동의하면,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상대방이 좋습니다라고 동의해주면, 그리고 사정 변경이 생기면,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크게 변했어. 그럼 어쩔 수 없이 부관을 이제 변경할 수도 있고, 새롭게 붙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 네 가지가 뭐라고? 네 가지가 이제 사후 부관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얘기입니다. 판례가. 거기 소개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니까 하자 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이 나와요. 하자 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이야기는 이런 건데요. 여기 행정행위가 있죠. 이 행정행위 있고 여기 부관이 있었어. 단서로 이렇게 있죠. 부관. 근데 만약에 이게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얘가 하자가 있으면. 일단 이렇게 되겠죠. 이제 하자가 있으니까 부관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겠지. 그럴 때 이거는 어떻게 되냐? 이거. 뭐야? 본래 행정행위. 네, 제목 뜻 아시겠죠? 그러면 하자 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이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에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와 닿습니까? 이게 지금 허가 여기 뭐예요? 허가서에 단서 조건들이 이게 부관이라고 했잖아요. 부관. 요게 이제 뭐가 잘못됐어. 예? 아까 봤잖아요. 무슨 부관의 한계. 왼쪽 페이지 맨 아래 보면 부관의 한계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달성하지 없는, 불가능한 그런 내용이 부관이 있더라. 그럼 이거는 무효예요. 그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허가내 준 거. 알겠죠? 이게 허가내 준 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 한 부분이 썩었어. 그러니까 여기 부관 여기 썩었어. 그럼 이 원래 사과는 어떻게 해야 되죠? 몇 가지 방법이 있지? 전부 그래도 먹어버린다. 그래서 이제 썩은 부분만 도려내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조금이라도 썩었으면은 기분이 나쁘니까 다 버린다. 이것도 있죠. 그 다음에 또 겨내고 썩은 부분의 크기에 따라서 여기 조금 썩었으면 도려내서 먹고 그 다음에 한 3분의 1 정도 상당 부분 썩었으면 기분 나쁘니까 버린다. 이렇게 절충안도 있겠죠. 자, 바로 우리 판례 입장은 바로 그러한 절충설입니다. 그래서 절충설입니다. 그래서 절충설의 기준은 부관이 굉장히 중요한 부관인 경우. 중요한 부관. 그러니까 행정청은 마치 행정청은 이러한 부관이 없었더라면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지는 정도로 매우 중요한 부관인 경우에는 부관의 하자가 있으면 덩달아서 행정행위도 효력이 없다. 이거예요. 반대로 중요하지 않고 그까짓 부관 있으나마나한 아주 하찮은 경미한 부관이다 그러면 부관의 효력과는 관계없이 그냥 행정행위는 여전히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거야. 쉽죠? 요거 기억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134페이지 가면 요것도 또 중요한 주제인데요. 흠 있는 부관, 그러니까 하자 있는 부관과 쟁송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자 있는 부관과 쟁송. 자, 보세요. 다시 보면 허가서를 내주되 여기에 이제 단서 조항을 달아가지고 여기 이제 부관을 딱 써놨어. 여러분 이제 허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허가한다 이렇게 됐겠죠. 허가한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허가받은 건 좋았는데 요건 괜찮아. 근데 부관의 내용 중에 혹시 하자가 있더라 이거야. 비례 원칙에 반한다거나 아니면 법률에 위반되는 부관이라든지, 그러니까 잘못된 부관이 있다고 하면 이거 가만두면 안 되죠. 이거 다퉈야 되는데 이 쟁송이에요. 소송을 할 때 어떻게 하냐 그 뜻입니다. 소장.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이 있죠. 소송을 제기할 때 도대체 무엇을 취소해달라고 할 것이냐 이게 취소 대상. 여기에. 어떤 견해가 있겠어요? 그죠? 부관만 취소해달라는 방법이 있겠지. 그 다음에, 아니다. 전체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허가를 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떤 거냐, 이거야. 이제 거기 보시면, 학설이 굉장히 심하게 대립합니다. 학자들은 대여섯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몰라도 되고요. 우리는 이제 시험을 항상 판례만 나옵니다. 판례에는 부담이라는 부관이 있었죠. 부담이 뭐였어요? 상대방한테 수익적 행위를 하면서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거 부담이잖아. 그래서 이 부담만 독립해서 쟁송이 가능하다. 또한 독립해서 취소 판결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부담만. 그럼 나머지 부관들 있죠? 나머지 부관들 뭐가 있었어요? 조건, 기한, 철회권 유보, 법률 효과 일부 배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자, 1번 해놓고 기타. 이거는 전부, 그죠? 전체.
전체 행정행위 있죠? 전체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우리 판례 입장은 여러분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일단 어렵지 않죠? 부담만. 이거 다행히요. 이거 쟁송,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 그리고 판결을 내는 문제에서 똑같아. 다행히. 공부하기 좋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만. 어느 걸 물어보더라도 우리는 부담만 독립해서 뭐 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담은 바로 독립적인 처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분성을 갖습니다. 요 자체만도 행정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여러분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이거 알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운 것들 행정행위의 종류를 쭉 배웠죠. 뭐가 배웠어요? 하명, 뭐 허가, 특허, 인가 배웠잖아요. 그 중에 뭘까요, 이게? 부담은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한다고. 그러니까 하명이죠, 하명. 여러분, 이 하명 자체도 엄연히 하나의 행정행위입니다.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독립된 처분이니까 독립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134페이지 아래 이제 제 4절 넘어갑니다.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행정행위, 각종 뭐 인가나 허가나 뭐 허가 거부도 행정행위고요. 이런 것들을 되게 적법해지려면 적법의 반대말은 위법이에요. 또 적법해지려면 두 가지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한번 민법을 공부하고 계시니까 우리 민법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민법 총칙 시간에 이런 거 배웁니다. 자,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그 다음에 효력발생요건이 있습니다. 여기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이 세 가지가 있기만 하면 일단 법률행위로서 성립합니다. 근데 효력 발생하는 건 또 다른 문제야. 이 당사자가, 예를 들어 당사자가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가령, 의사 무능력자만 안 됩니다. 그죠? 이제 의사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행위 능력을 갖춰야지요. 그래야만 이것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목적도 뭐예요? 이제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죠. 가능하고 적법하고 그 다음에 타당해야 됩니다. 사회적 타당성을 가져야 돼. 사회적 타당 그리고 명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이건 이제 효과 의사와 그 다음에 표시 행위가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는 A라고 생각하고 뭐 표시할 때는 또 B라고 표시하면 안 돼요. 여기도 이제 A라고 표시해. 이게 비로소 완벽한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지.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민법 이야기를 잠시 했고, 그럼 여기 우리 행정법에서의 지금 우리가 하는 건 행정행위죠. 행정행위에 성립요건이 있겠고 효력발생요건이 있는 거야. 또 거기 성립요건은요 주로 이제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주체적 요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내용적 요건이 있고, 그리고 형식적 요건이 있고, 뭐 절차적 요건이 있습니다. 주체, 예를 들면 서울시장이 관할을 갖고 있는 서울 시민들을 상대로 뭘 해야지.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만약에 인천 시민을 상대로 뭐 행정행위를 하면 그건 주체적 요건을 벗어난 겁니다. 무효. 아셨죠? 그 다음에 내용이라는 것도 뭐 위법하면 안 되죠. 내용 자체가 적법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이건 아까 저거하고 목적하고 비슷한 내용이네. 그리고 형식, 어떤 경우는 가령 문서의 형식으로 꼭 하도록 돼 있어. 그럼 문서 형식으로 해야지 뭐 말로 하거나 그러면 무효예요. 절차, 어떤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또는 동의를 얻어서야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러한 절차를 꼭 밟아야 됩니다. 밟지 않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무효. 이렇게 됩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런 걸 다 갖췄다 하더라도 효력이 실제로 발생하려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됩니다. 이게 송달이죠.
여러분 민법에서는 민법 총칙에서는 그걸 도달주의 이렇게 그냥 표현하고 마는데 도달한다고 그래요. 도달.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절차법상 용어로는 이제 송달이 되는 거예요. 송달. 공문서를 상대방한테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걸 받아봐야 되는 거야. 공무원들이 자기 책상에서 그냥 뭐 문서를 작성했다고 해가지고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달주의 원칙이 민법상의 대원칙인 도달주의 원칙이 바로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도달주의 반대말이 뭐 발신주의예요. 그래서 어떤 개별법들은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건 개별적인 사항이고 원칙은 도달주의다. 도달과 관련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몇 개의 조문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여기 정확히 아시래요. 135페이지에 그 표 첫 번째 칸에 보세요. 방법 및 장소 나오죠. 송달은 우편, 교부,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편. 우편물 보낸다는 거야. 여러분 편지 받듯이. 교부는 이제 사람을 만나서 전달해 주는 게 교부예요. 사람을 만나서. 요즘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정보통신망이죠. 정보통신망. 이메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 물론 이메일은 약간 제한이 있는데 이메일은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만 됩니다. 동의 안 하는데 공무원이 말이지 자기 멋대로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메일 주소를 보내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상대방 동의해야 한다. 그 다음에 교부송달은 이제 만나서 한다. 이거죠, 교부송달. 그냥, 그럴 때 이제 그 수령 확인서를 꼭 받아야 돼요. 문서를 준 다음에 수령 확인서를 바꿔서 준다. 만약에 본인이 항상 집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능이 있는 자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뭐 집에 잠깐 방문했던 사람한테 주면 안 되고, 거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줘야죠.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네. 요건 송달받을 동의한다. 꼭 알아두시고요. 동의. 그 다음에 네 번째 칸에 보면 공시송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송달이라는 건 상대방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주소를 알아야 송달하는 거지.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아니면은 뭐 주소를 모르거나,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이 중 하나에 공고하고 그리고 인터넷에도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공시송달제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14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는 방법만 봤죠. 이제 이거 밑에도 같이 봐야 돼요. 송달의 효력 발생. 원칙은 뭐다? 도달주의다. 이게 도달해야 돼. 전자문서 송달은 그러면 도달주의라는데 이거 이메일로 보내는 거 있죠. 이메일로 보내는 이 전자문서로 보내면 이거는 도대체 언제 도달하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편지라는 거야 상대방 손에 들어가면 도달하는 건데 이메일은 언제 도달하는 거죠? 네. 상대방이 그 이메일을 열어서 내용을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예, 이건 그래서 이 메인 서버 있죠. 메일 서버 컴퓨터에 입력되는 순간이에요. 예, 컴퓨터에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 이렇게 돼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한 메일을 쓴단 말이야. 한 메일. 네. 한 메일을 쓰는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컴퓨터. 한메일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카카오. 저기 제주도 본사에 있는데 제주도의 본사 건물에 있는 그 메인 서버 컴퓨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송달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걸 지정했기 때문에. 내가 열지 못하더라도, 열지 않았더라도, 그럽니다. 공시송달은 14일 꼭 기억하시고요. 14일이면 2주일이죠. 네, 2주일이 지나면은 상대방이 실제로 받았건 안 받았건 상관없어. 안 받았다 하더라도 받은 것으로, 즉 송달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이와 같은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다 갖추었을 때 비로소 이제 완전한 행정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송달이 됐다. 그러면 송달된다면 어떠한 효력이 나타나느냐 그거예요. 지금부터 보는 건. 그래서 첫 번째 구속력.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별건 아니에요. 구속력은 행정행위의 내용대로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그것이 뭐 작용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영업정지 5개월이라는 그런 문서를 보내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은 영업하면 안 되는 거야. 5개월 동안에. 그리고 뭐 영업 허가라는 행정행위를 보내면, 행정행위 그 문서를 보내면 상대방은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영업 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영업하고 있는 사람을 이웃 사람들이 말이죠. 당신 영업하지 마 이렇게 막을 수 없습니다. 관계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따라야 된다. 이게 바로 구속력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자, 공정력입니다. 공정력입니다. 공정력의 개념 정의를 먼저 내리면 행정행위가 있다 이거죠. 근데 행정행위에 취소 사유 있는 하자가 있어. 이렇게 행정행위를 할 때 하자가 있더라. 아까 주체, 형식, 내용, 절차 면에서 뭘 좀 경미한 하자가 있으면 이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행위는 취소될 수 있는데 하자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것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유지한다. 유효. 그러니까 취소가 되면 물론 효력은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비록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효력을 유지한다. 이거예요. 취소라는 건 이제 권한 있는 기관 하면은 이거 이제 직권 취소가 있을 수 있고요. 직권 취소. 쟁송 취소가 있을 수 있어요. 요거는 처분을 했던, 그러니까 행정행위를 했던 행정기관이 직접 본인이 스스로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상대방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 차이점이에요. 왜 이런 효력을 주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민법하고 한번 생각해보면, 민법에서는 당사자끼리 뭘 계약을 체결했죠. 계약을 체결했어. 근데 계약 내용에 뭐 하자가 있었다 그러면, 뭐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자가 있다 그러면 당사자끼리 그냥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면 돼요. 이건 효력이 발생 안 되죠. 하자 있는 계약을 체결하면 그때부터 그냥 효력 자체가 없지. 이거 뭐 무슨 뭐 일정한 기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계약 체결했으니까 효력을 유지하다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민법에는. 요거는 바로 그래서 왜 이런 효력을 주는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행정의 안정성, 행정의 안정성, 그 다음에 계속성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행정행위가 있게 되면 이 행정행위를 둘러싼 법률 관계가 계속 후속타가 계속 이어지게 돼 있어. 그러면 하자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함부로 효력을 무시해버리면은 다른 법률 관계가 막 뒤죽박죽이 돼버립니다. 행정은 계속되죠? 안정적이에요. 따라서 권한 있는 기관이라고 했어. 공식적으로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인정해야 돼요. 공정력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그 개념만 좀 알고 계세요. 개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구성요건적 효력이 나오는데, 오른쪽 페이지에 구성요건적 효력. 요거는 공정력하고 똑같아. 맞으면 공정력하고 형제지간이라고 생각하세요. 형제지간이야.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림. 그렇죠? 그림 자체는 똑같아. 행정행위가 있다, 뭐 하자가 있다, 취소 사유가 있다. 이제 여기 취소되기 전까지는 취소되기까지는 이렇게 유효하다.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점은 요 유효가 말이죠. 이거는 이제 그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문제들이에요. 이해관계.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는 이 유효함을 인정해야 된다. 이거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죠? 만약에 이 행정행위가 혹시 영업정지 2개월이다 이거야. 그럼 이때부터 영업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영업정지 받은 상대방이 잘 보니까 하자가 있더라 이거야. 정지처분에 하자가 있다. 그랬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함부로 영업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 이거는 하자가 있어. 좋아. 그러면 나는 영업해도 돼. 이러면 안 돼요, 절대로. 이 사람은 정식으로 이런 쟁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행정청에 이야기를 해서 행정청이 스스로 직권 취소하도록 유도하고 실제로 취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냐? 유효하니까. 뭐가? 여기. 그죠? 영업정지 처분 2개월짜리가 유효하기 때문에 영업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공정력이었어. 근데 구성요건적 효력은 바로 이게 국가기관의 문제입니다. A라는 국가기관이 만약에 처분했어. 그럼 이게 유효한 이상, 유효한 이상 B라는 기관도, B 기관도 어때요? B 기관도 이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이게 구성요건적 효력입니다. 예를 들어볼까? 여기 어떤 갑이라는 사람한테요, 귀하 허가를 내줬어. 귀하 허가. 여러분, 귀하 허가는 법무부 장관이 내준다고요. 법무부.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일단 A라는 어떤 기관이야. 법무부 장관이 이제, 근데 귀하 허가에 만약에 하자가 있었어. 근데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여기 있죠? 요쯤 해가지고, 이번에는 누구라고 할까? 행자부 장관, 행정자치부. 네, 행자부 장관한테 공무원 시험 응시를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를 했어요. 시험. 그럼 이렇게 법무부 장관, A라는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해줬으면 이거는 이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현재. 한국 사람이 이때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면 행자부 장관은 받아줘야죠. 그지? 행자부 장관이 자기 멋대로 판단해가지고 귀하 허가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당신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가지고 응시원서를 반려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보면 이게 뭐야? 국가기관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차이점입니다. 구성요건이요. 국가기관인데, 그죠? 제가 이제 사례를 알기 쉽게 장관들을 사례로 들었는데, 공부하다 보면 이제 판례가 등장하거든요. 구성요건 효력이요. 판례를 보면 저 국가기관이 법원 이야기가 나와요. 법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형사법원, 민사법원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것도 국가기관이죠. 여기는 좀 복잡한 논의가 있어요. 선결 문제라고 해가지고 괄호 2번 선결 문제 나오죠.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머리가 아픕니다. 지금부터 하면 구성요건 효력이 무엇이다. 여기 이제 선결 문제는 이제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형사법원이나 민사법원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얘기예요. 거기 다음에 보면 불가쟁력이라고 나오죠. 불가쟁력 다음 페이지 가면 불가쟁력은 일정한 행정행위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이를 다툴 수가 없습니다. 설사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다툴 수 없는 게 불가쟁력이야. 네, 여기 자 행정행위가 있었어. 근데 하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하자는 취소 사유에 그쳐야 됩니다. 무효다 그러면 이제 언제든지 다툴 수 있어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어때요? 이때는 소제기를 못한다 이거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기간이 얼마냐 이거죠. 우리 그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그 다음에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렇게 돼 있고, 행정소송은 90일, 1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기간 중에 어느가 하나라도 먼저 도달이 되면 더 이상 소송 제기를 못해요. 이러한 효력을 준 이유가 이것도 역시 행정의 어떤 조속한 안정, 그러니까 불안한 상태, 법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수준이 적당하다 해서 요 정도 1년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소송 제기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이 불가변력이 있죠. 불가변력. 변력. 요거는 쟁자고요. 그죠? 다툴 쟁자잖아. 그러니까 소송의 제기 문제인데 불가변력 이렇게 되면 변력 이렇게 되면 요거는 이제 변경하다 그 뜻이야. 변경하다. 누가 변경하겠어요? 처분 행정청이죠. 처분 행정청. 이런 행정행위를 했던 그 당사자 행정청이 스스로 이것을 변경할 수 있느냐. 여러분 원칙. 변경 가능하죠. 자, 행정행위라는 것은 법에 위반하면 안 되니까 행정청이 나중에 보니 법에 위반돼 있어. 그러면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불가한 것들이. 그래서 불가변력.
여기 이제 이른바 준사법적 행위. 네, 그 다음에 확인 행위. 이런 것도 여기 해당돼요. 확인 행위. 준사법. 대표적인 게 행정심판이죠. 예, 행정심판, 결론을 재결하려고 하는데, 재결을 함부로 뒤집으면 안 됩니다. 확인 행위도, 뭐 당선자 결정, 이런 거 함부로 뒤집으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이제 문제가 되면 이제 법정에서 가릴 일이지, 행정청이 막 스스로 뒤집고, 오늘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그랬다가, 내일 문재인 씨 당선됐다. 이렇게 막 바꾸면 안 돼요. 이거는 법원에 가서 해결할 일이죠. 자, 이거 불가 변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강제력이 나오는데, 한제로 이건 저 앞에서 우리가 한 것 같아요. 자력 집행력이 민법에는 없지만 우리 행정청은 국가기관은 국민을 상대로 자력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력이고, 제재력은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잘못한 자에 대한 처벌이죠. 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